민주당 후보가 집권한다면 영남 출신이 아닌 총리를 임명하겠다며 통합정부 구상을 밝혔습니다. 지지율 하락으로 비상이 걸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안보 적임자를 자처하며 보수층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톱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예고해드린 대로 문재인 후보에게 묻고 싶은 질문. 자, 민주당에서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 부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최근에 문재인 후보 승리를 피부로 느낀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기분이 업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 나쁘지는 않죠. 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하신 말씀은 당연히 이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 지역 현장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운동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격려 차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더 열심히 뛰면 네. 우리한테 좋은 결과 있지 않겠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독려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지 네. 마치 선거가 다 끝난 것처럼 도치감에 빠져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 그 말씀을 좀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유세 행보를 보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시장을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든가 이런 스킨십의 행보는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비교적. 혹시 이것도 전략 차원의 한 가지 행보인가요? 전략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요.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재인 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하면 아마 상대적으로 캠페인을 오래 하신 분입니다. 네. 당대표 하셨습니다만 그때부터 대선 운동을 한 건 아닙니다만 네. 유권자들이나 국민들과 접촉할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다른 경쟁자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시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많이 일정을 소화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집중유세라는 걸 저희들이 하는데 제가 부산 가서 집중유세 사회도 보고 했습니다만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러면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하는 게 네. 비용도 좋고요. 비용도 네. 적게 들고 모시는 분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통화도 되고 서로 또 이 위안도 받기 때문에 네. 저희는 집중유세라는 걸 통해서 많이 한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특별히 스킨십을 적게 하려고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집중 유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 오늘 아침에요. 방송기자클럽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말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지지가 높고 반대가 적은 것이 저 문재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대세다라는 말도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확장성도 가장 높은 후보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적어도 합리적인 진보, 개혁적인 보수, 이 범주 내에 있다면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왔던 분이든 아니든 심지어 제가 전혀 모르는 분들까지도 함께 할 그런 자세와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남인 만큼 영남이 아닌 분을 초대하는 그런 분을 총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염두에 이미 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적정한 시기에는 그분을 공개해서 국민들께는 뭔가 좀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내각의 구성, 그야말로 통합정부, 대한민국 드림팀 정부를 구성하고 싶습니다. 총리 후보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제가 이철희 부본부장께 여쭤봐도 이름을 말씀 안 하시겠지요? 안 하는 하실 게 수 있습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네. 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중점으로 총리 후보자를 보고 계신지 이 정도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딱히 총리만의 기준을 특별히 특정해서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네. 통합정부라는 말에 좀 함의가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는 게 가장 크게 보면 지역이잖아요. 네. 지역, 세대, 이념, 계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 통합정부라는 거는 그런 분열이나 갈등상을 해결할 수 있는 걸로 가야 되니까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갈등이나 분열을 메꿀 수 있는 사람, 그게 통합의 저는 적임자일 거라고 네. 보고요. 대통령과 총리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각 구성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하더라도 네. 총리만큼은 지역이나 계층이나 세대나 이런 걸 좀 이렇게
완충하고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을 하는 그 기준이 저는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통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쓰셨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후보가 아까 얘기를 할 때 내가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출신을 총리 후보로 염두를 하겠다. 자, 이 두 가지 조건만 봤을 때 눈치 빠른 사람들은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어떻습니까? 그건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요. 네, 저는 김종인 전 대표가 당의 대표로 있을 때 당직자로서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고 모셔봤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아하긴 합니다만 네. 인사 문제를 제가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차기 만약에 집권한다면 내각을 꾸려야 되는데 여기에는 국무총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 장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부처 장관의 경우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거든요. 그리고 또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이제 직무에 돌입해야 됩니다.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게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한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면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그런 인사들이 각 부처 장관으로 임명되어서 부처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잘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어떤 대비하시는지, 그리고 혹시 몇몇 주요 부처라도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인선 작업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인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취임 이후를 준비하는 그런 이러저러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단위는 있겠죠. 어디선가 하고 있을 겁니다만 우선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어디선가 내각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우선 들으시면 들으시는 분들이 어쭈 다 이겼다고 생각하네? 이렇게 또 나쁘게 보실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깊이 있게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크게 좀 신중하게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짚어나가고 있는 중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관들은 국무회의라는 거는 장관이 없으면 운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행정부 의사결정의 최종 단위가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분간 이른바 동거정부라는 게 불가피할 것 같고요. 전임 정부에서 임명하신 분들이 장관으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셔야 되고 그걸 기분 나쁘다고 어느 분처럼 어느 날 다 사표 받아서 다 나가라 이러면 국정이 마비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네. 대신에 이걸 최소화시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헌법에 보면 내각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이거든요. 국무회의라는 게 헌법 조직이긴 합니다만 기본 성격이 총리부터 대통령을 보좌하여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완전히 달리하는 분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물론 출신이나 이 배경이나 이런 건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만 생각하는 바는 비슷해야 되고요. 조금씩의 차이는 있더라도 큰 틀에는 같이 가는 분들과 함께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 심정숙 차장이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듣다 보니까는 그 경선 때가 조금 생각나는데 섀도우 캐비넷을 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문 후보께서 하신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약간 말이 바뀌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이철희 의원님도 어쨌든 문 후보와 국정 철학을 공유하시는 분인데 입각 제의 혹시 받으셨나요? 문체부 장관이라든지? 아니요. 입각 제의는 제의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혀 받은 바 없고요. 저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제 1년 채 못했기 때문에 국회를 좀 더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네. 조금 더 전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고요. 네. 섀도우 캐비넷을 공개한다 이런 게 사실은 이렇게 국정의 안정성이라 그럴까요? 내가 누구랑 같이 일하면 좋겠다라는 게 그 대통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쓸만한 방법이다라고 고려한 적은 있습니다만 네. 이게 또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되고. 거기서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면 네. 쓸데없는 오해라는 게 이게 선거 끝나기 전에 지금 기대 부풀어 있는 지금 많은 인사들이 지지 선언을 하고 지금 캠프에 몰려들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나는 이 자리를 할 수 있겠다 기대하고 있는데 그 명단을 미리 공개를 하면은 좀 뭐랄까 힘이 빠진다든지 뭔가 나중에 이전 투가 벌어진다든지 그런 것들을 혹시 우려해서 그런 점도 있죠. 그런 네. 점도 있습니다만 또 누구랑 누가 어떻게 들어간다 그러면 무슨 또 막후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네. 해서 주고받은 거 아니냐, 장관 자리 받는 조건으로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도 있어서 신중한 게 전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개만 네. 더 질문드리고요. 청문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네. 청문회 갔다고 혹시 나중에 청문회 서실지 걱정하시던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장담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119석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당이 되어도 150석 이상이 되어야만 뭐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단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하고 결국 39석 국민의당까지 합쳐서 정계 개편을 대선 끝나면 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아요. 홍준표 후보는 그 부분을 마치 뭔가 비판하듯이 하는데 국민의당하고 문 후보 협찬다는 얘기를 했는데 합당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40석이 됐죠. 최명길 의원이 입당해서 네, 그러네요. 네. 게 됐습니다만 합당 얘기는 조금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선이고 각 당이 후보를 내서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데 대선 끝나자마자 저 당이랑 우리랑 합친다 이런 거는 사실은 경쟁에 뭐라 그럴까 이렇게 교란시키겠다는 걸로 오해받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민의당이나 저희나 또는 뭐 다른 정당들도 단독으로는 이 과반을 못 넘기기 때문에 어쨌든 해서든 연대라든 협치라든 연정을 하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 네. 그런 정도만 말씀드리는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청문회 같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문재인 후보에 대한 궁금증과 네. 관심이 높다는 모습으로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가 오늘 아침에요, 또 자신의 안보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 시기는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남북 총리회담 또 남북 국방부 장관 회담, 부총리 회담 진행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16일 당일도 서울에서 남북 총리회담이 열리고 있었고 대통령이 북한 총리와 점심을 함께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폭넓게 북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이것이 바람직한 남북관계, 그런 남북관계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에는 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과거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북한 얘기 아주 고도화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일단 1단계는 북한의 거의 동결,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고 핵을 고도화하는 노력을 일체 중단하고 2단계로 완전한 폐기로 나아가는 좀 단계별 접근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자 외교 틀 속에서 서로가 동의하고 검증해 갈 수 있는 동시행의 단계를 거쳐서 포괄적인 해결에 이르느냐. 외교는 주어진 현실의 토대 위에서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다음 정부에 이렇게 넘어서면 미국과 중국과 북한과도 이렇게 대화할 여지가 남아 있고, 저는 우리 미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 미국 의회의 통제 없이 정부가 독단으로 강행할 수 있겠습니까? 대화해서 순리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남북관계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좀 풀어주십시오. 뭐 그때가 가장 바람직했다 이런 뜻보다는 지금과 비교하면 그때가 더 좋았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고요. 아까 언급해서 나오신 것 같아요. 총리회담 있었죠. 뭐 경제부총리 회담 있었죠. 국방장관 회담 있었죠. 남북한 간에 다채널이 가동이 되면서 굉장히 이게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됐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남북 관계라는 게 전쟁으로 가는 것보다는 평화로 가는 게 맞으니까 네. 그때 남북 관계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가 지금 북한이 핵 개발을 너무 많이 나가서 지금 핵 개발을 동결하든지 비핵화로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평화잖아요. 전쟁이 아니라 평화라고 한다면 네. 여러 가지 체들들을 가동하는 게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드 배치 문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드 배치, 지금 철회한다는 건지 아니면 진행해야 된다는 건지, 일단은 뭐 지금 배치가 시작이 됐으니까요. 가동이 직전에 지금 앞두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입장. 오늘 문재인 후보 말씀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한미 간에 뭔가 진행한 거를 없던 걸로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와서 나가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을 하되, 제가 국방위원회 소속이고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간사라서 사드 문제는 조금 압니다만, 지금 이제 성주에 배치된 이 사드는 임시로 설치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직 완벽하게 원래 정상적으로 설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가역적이다,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문재인 후보는 이걸 외교카드, 협상카드로 충분히 쓰면 얼마든지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다는 거고, 문재인 후보 말씀은 사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저도 국방에서 보면 이 사드 문제를 찬반 문제로 너무 왜소화시키고 단순화시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네. 실제로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다 잃어버리고 오로지 배치만으로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다음 정부가 충분히 재량권을 가지고 협상카드로 쓸 수 있다. 또 그러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도 2차례 방미를 했다. 그러면서 마치 김관진 이제 안보실장이 이번에 그 사드 배치 관련해서 주된 그런 역할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김관진 안보실장은 혼자 단독으로 이런 걸 다 진행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렇게 이번에 강력하게 이번 이런 시기와 방법을 택해서 진행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상당히 불가사의입니다. 제가 국방위원회에서 사드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지속적으로 국회 국방위를 열어서 문제 제기를 해봤습니다만, 제가 국방위를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사드 관련해서 또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면 국방정책 관련해서 국방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공개할 수 없는 많은 국방부 관리들로부터도 증언을 들었는데, 그걸 뭐 공개할 수가 없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대통령이 계실 때는 청와대가 주도하는 게 맞았고요. 대통령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안보실장이 상황을 끌어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방부 주변 또는 안보 관련 종사들 사이에서는 국방부 장관보다는 안보실장이 더 세다, 안보실장이 다 한다 이런 얘기는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전해드린 겁니다. 네. 배수관 기자 질문해 주시죠. 이번에 4차 TV 토론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을 봤는데요. 특히나 일자리 정책을 두고 문 후보께서 유승민 후보에게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라. 그리고 또 홍준표 후보와는 또 이보시오. 그래서 홍준표 버릇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문 후보의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일부 또 비판 어떤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후보가 좀 성찰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본부장과 얘기하라는 맥락은,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자꾸 얘기를 여러 번 토론회 때마다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결론이 잘 안 나니, 우리끼리 이렇게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말고, 정책본부장들끼리, 정책 담당자들끼리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뜻이었는데, 예. 전달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좀 이렇게 맥락이 다르게 얘기하는 바람에, 네네. 저는 윤석열 후보가 불쾌한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뭐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또 토론 중에 굉장히 화가 나셔서, 안 될 얘기를 저는 홍준표 후보가 했기 때문에 화가 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무심결에 이보시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것도 저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네. 송민순 해고록 관련돼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당시에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저는 기권 결정 시기 관련돼 가지고 이미 뭐 여러 보도가 났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평안무도였고 지금 또 제재 국면이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2007년에 저희가 기권한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예. 그 전해를 보시면 됩니다. 2006년의 경우에 노무현 그때는 정부가 했었죠. 찬성했거든요. 예, 그 왜 앞에는 두번 안 하고. 찬성했냐면 예. 북한의 핵실험하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 못지않게 경색돼 있고 남북국이 대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지금 제 짐작컨 대는 문재인 후보가 만약 결정한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찬성하는 걸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제주도로 간 안철수 후보가요, 문재인 후보를 열심히 비판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제주 도민 여러분, 대한민국 안보 위기입니다. 안보 불안한 후보는 국민 생명 못 지킵니다. 국민 재산도 못 지킵니다. 이번 대선 안보 불안한 후보 당선되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안철수 강한 국방력으로 위기의 파도를 넘어 한반도 평화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저 안철수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개파 패권주의는 나라 분열시킵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세력이 집권하면 나라는 부동강 나고 맙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 이야기한다고 아랫사람이랑 상대하라고
호통 튀는 후보가 대통령 되려고 합니다. 대통령 되면 역사상 최악의 불통 대통령 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찬성 또는 반대, 허용 또는 불허 사안이 아닙니다. 자, 이 세 가지 정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마지막에 이 동성애 찬성 반대 관련해서 뭐 반박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좀 해명을 해주시죠. 저 안철수 후보의 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아? 예. 어떤 부분이요? 아니 뭐 찬성 반대할 문제가 아니라고 네.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근데 그 토론회에서는 동성애는 반대하는데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저희 문재인 캠프가 그걸 좀 해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 네. 질문, 홍준표 후보 질문은 군대 내 동성애에 관해서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군대 내를 빼고 동성애를 물어본 건데 사실 군대 내 동성애 문제는 이거는 최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받아들이면 지금으로서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냥 일반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허용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동성혼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말씀하셨고 포괄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은 안 된다라고 선을 그으셨기 때문에 약간 맥락상에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정리하면 그런 얘기라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랑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개파 패권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안철수 후보가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명을 해주시죠. 개파 패권 저도 이 당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도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네.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 또 안희정 후보를 지지할 때나 경선 활동에 참여했을 때나 지금이나 그 어떤 뭐 압박이라 그럴까요? 네. 패권이라는 걸 못 느껴봤기 때문에 설사 있었다 할지라도 옛날 일이고 네. 또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정의 기조를 통합정부로 가겠다는 걸 분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개파 패권주의는 걱정할 일이 아니다. 네. 그건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오늘 오전에 모 매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실망을 했던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좀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그 주변이 조금 달라진 걸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부부장님 느낄 때는 어떠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캠프에 무슨 생각이 있거나 꼭 전략 파트에 제가 몸담고 있긴 합니다만 전략 파트가 아니더라도 TV 토론 관련돼서라든지 뭐 정책 관련돼서라든지 얼마든지 제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후보를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마주치게 돼요. 네. 캠페인 나가서도 마주치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잠깐이라도 전달하면 열심히 듣고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박영선 전 대표 말씀은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오늘 초대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